여전히 한 주가 지났지만 뭐 밝은 소식은 없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이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혁신이가 네, 믿기진 않지만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돼서 혁신위를 출범했는데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혁신위원회를 총 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6명을 이제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중수청 저희가 흔히 많이 쓰죠. 중도, 수도권, 청년 위주로 구성을 할 거고 2명은 현역 의원, 2명은 원외 인사, 2명은 당 외부 인사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위를 만들어서 가는데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혁신위에서 비대위 지금 현재 지도부 체제인 비대위에 건의를 할 거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같은 경우는 추후에 선출될 지도부에 혁신위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일단 혁신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 안에서 이제 혁신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위원회를 만들든 뭐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혁신이가 처음 출범했을 때는 그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첫 이 타격감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미 너무 많이 소문이 났었죠. 네.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대선 패배 관련한 백서를 만들겠다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백서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럼 이제 혁신의 방향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럼 서류 만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이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괴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시작부터 물론 넌 왜 시작부터 왜 또 그러냐 하겠지만은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방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됐다면은 그 혁신위원장 내정된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처음 예를 들어서 언론과 마주치는 자리라면 센 얘기 몇 개 할 거예요. 네. 우리 당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 뭐 코마 상태 거기까지 좋습니다. 네네. 안철수 의원 얘기했죠. 의사 네. 출신답게. 내가 좀 손을 대보겠다. 생각나는 것은 일단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부터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딱 드는 생각이 네. 인류한 혁신이었을 때는 좀 가격한 표현이겠지만 배우자 빼곤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되게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분이 제 기억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강서구청장 지고 난 다음에죠. 네, 맞습니다.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23년도 10월인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온 인요한 혁신이어서 그분이 오냐 마냐 혁신위원회 누가 오냐 마냐고 엄청나게 네. 정식 지도부보다도 훨씬 더 기자들이 많이 몰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기자들이 네. 어느 쪽으로 가냐 고민 잠깐 하다가 바로 다 그렇죠. 네. 제가 그때 이제 대변하고 네. 있었으니까 정확히 알잖아요. 네. 처음에 엄청 셌습니다. 막 신경전도 하고 뭐 네. 김기현 대표를 누가 뭐 먼저 가서 만나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당사로 가서 네. 사무실 어디에 위치하냐고 네. 그런 것도 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위원장의 위상에 대해서도 네. 어이 뭐 당의 대표가 둘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올 네. 정도였는데 결국 끝났어요. 제대로. 네. 그 제대로 못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기세에서도 별게 없이 끝났는데 결국 권한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네. 혁신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라 비대위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당이 코마 상태니까 내가 소생하겠다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백서 만들겠다 하니까 벌써 바람이 확 빠진 느낌이 들어요. 네, 백선은 사실 저희 모두가 이번 대선 왜 졌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 백서를 네. 만들어요. 그렇죠. 백서라는 게 화이트 페이퍼라는 뜻이잖아요. 네. 표지가 하에서 그 쓰는 거고 일본은 청사라고 그래요. 청사, 블루프린트, 청사진 네, 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청사진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가 별로 안 든다. 그다음에 이제 인적 청산 외에도 당에 들어오신 지 그래도 꽤 됐는데 3년 가까이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었는데 이 당이 어떤 당인지 충분히 그러면은 아실 뿐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뭐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네. 본인 거의 혼자 의정 활동하시니까 네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세게 나올 만한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간다는 게 전 좀 많이 찜찜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이 왜 그럼 혁신위원장을 맡으려고 한 건 여기서부터 생각이 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잘하시기를 바라고 형식적인 면에서 왜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원내둘, 원외둘, 외부둘 그런가요? 네. 외부도 현재로선 그렇게 얘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게 비빔밥이냐고 그랬는데 네. 여기 뭐 계란지단 한 요만큼 있고 당근 채 썬 거 여기 있고 오이 채 썬 거 뭐 이만큼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왜 그렇게 항상 이렇게 나누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 의식 안 하고 그대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내에 어떤 분을 하시는지도 대단히 저는 지켜볼 부분이라고 봐요. 네. 원내에 혁신을 추진할 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원내 누가 들어요? 거기도 예를 들어 친윤 하나 뭐 비윤 하나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비빔밥이에요. 그렇죠. 비빔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비빔밥의 구성이 그렇게 보여서 그러니까 뭐 구절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좀 보겠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라면 당에서 혁신이 활동을 하는 중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진짜 그 부분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오늘 저도 아침에 방송하고 나왔는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이니까 당대표를 안 나가는 거냐. 본인 입으로 안 나간다고 했지만 혁신위가 활동하면서 전당대회가 돌아가며 이번 전당대회는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이냐라는 그렇죠. 근원적인 질문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아까 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백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백서를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강건 중에 하나가 후보 교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밝혀야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신분으로도 그 당무감사를 못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했죠. 그런데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혁신위원장이 과연 그 후보 교체 과정에 있어서의 진실을 밝혀서 네. 백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제일 큰 걱정이 들고 당시 또 이제 뭐 한덕수 총리 쪽 인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자기네들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백서에 너무 또 안 의원님이 너무 목숨 걸면 이번 혁신위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공회전할 것 같아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됐어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그 네. 5월 10날 0시에 있었던 비대위에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 뒤이은 2시 반에 후보 추가 등록 공고, 추가도 아니에요. 뭐 한 명만을 위한 거죠. 네. 결론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3시에서 4시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받았다는 요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상하다. 이 규정에도 없다. 우리 대선 후보 그 등록서를 받는 시간이 당규에 있단 말이에요. 네, 있죠.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네. 공휴일에 관계없이 받는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어디에 그럼 새벽 3시에서 4시가 그 시간에 포함이 되느냐. 거꾸로 저녁 5시부터 아침 9시까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뭐 경과 규정을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유튜브 방송에. 네네.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월요일에 있었던 방송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네. 그 일단 일을 그때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날 뭘 처리해야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등록서를 받는 거는 한덕수 한 사람을 위한 거였다. 그리고 그는 입당이다. 입당 절차를 네. 밟기 위한 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궤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하냐면 64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의총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들어와서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의사결정 구조 얘기했잖아요. 네. 이 당은 의총이라는 의원총회라는 것에 무소불위의 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의총 결의니까 의총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비대위에서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에서 결정하고 문제가 없다. 이 논리거든요. 법을 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규정이 없잖아요. 네. 의총의 권한이요. 절대 비대위나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당대표가 의원이 아닌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자꾸 넘어서서 의총이 마치 의총에서 결정한 것을 최고위나 비대위가 넘어서지 못하거나 역으로 이걸 또 더 끌고 가는 당론이라는 것을 확장해서 의안 처리에 있어서의 국회 안에서의 당론 이외에 다른 것까지도 의원총회가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혁신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혁신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있네요. 우리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최고의사 결정기구가 의총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국민의힘의 구성원 중에 107명의 의원분들 대단히 소중하죠. 네. 그분들 안 계시면 뭐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107명의 면면이 우리 국민의힘의 의사 전체를 대변하고 또 다른 구성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육선이든 뭐든 어느 의원이라도 제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잘했으면 우리가 이 꼴 날 리 없고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절절히 느끼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지도부 비대위 체제가 나올 리도 없고요. 면면이 그렇게 구성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총 관련해서 왜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의석수가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수도권이나 뭐 호남은 당연히 저희도 없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나 대전 충청도 쪽에도 의원들이 많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의총이 전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데 전국의 모든 의석수가 다양하게 없는 의총에서 우리 당 전체 의사를 결정한다? 전 그건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그런 의사결정기구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주도권 잡고 세게 얘기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지켜보겠다는 말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긴장감 가지고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도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있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비대위의 저희 지도부 현재 지도부의 구성을 보면 다 영남으로 많이 편중돼 있고 그 영남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좋아서 혁신회를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회를 만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영남 지도부를 감추기 위해서 혁신회를 출범시켰다는 의혹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속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실 거면 성과로 해명하셔라. 이런 상태로 이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암덩어리처럼 막 딱딱하게 막 서로 이제 결속력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이제 분리가 안 될 정도로 이 의원들 이렇게 뭉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 자체를 완전히 그냥 우리끼리만 살자 이런 이제 네. 한마디로 여기서 그걸 철옹성을 쌓고 밖에도 안 나오고 안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으로 쭉 끌고 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1차 충격이 특검이 될 수가 있을 거고 2차 충격은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3차 충격은 이제 총선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을 쭉 볼 때 야 이거 공갈이 나오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결론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도 처한 지역구라든지 정치적 상황이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서 결국 조금씩 이제 쪼개질 때 지금 당장은 아마 같이 뭉칠 겁니다.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굉장히 엄중하니까. 네. 지금 의원들이 모이면 의총장에서 하는 얘기가 명태균 관련 얘기 엄청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당이 계속 어떻게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 잘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계엄 당시 관련해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선 직후에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 다 모아놓고 알리바이 다시 한번 체크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걱정을 집단으로 하고 있으니까 행동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선거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체제로 이런 지도부대로 지방선거를 했다고 했을 때 결과가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때 되면은 뭐 위기가 있고 뭐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다시 옛날처럼 갈 거야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 잘하는 거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저희 메시지가 저희 지도부 메시지가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출입 기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출입한 야당 출입 기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저희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보도가 안 된다는 보도가 얘기죠. 안 돼요. 네. 기자들도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기자 자체 숫자도 줄고 네. 모 일본은 7명이었는데 3명으로 담당이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지도부 체제로는 그걸 아는 거죠, 언론이. 네. 언론이라는 게 뉴스로 먹고 사는 데인데 제일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지방선거를 좋게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예를 들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다. 부산으로 옮기니까 부산에서는 좋아하죠.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무조건 반대해야 되니까 거기 해운대 저 구의원들은 네. 반대했다가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니네 부산 사람 맞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그 해수부의 장관을 부산에 딱 한 명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을 딱 놨어요. 네. 그 사람 평도 좋아요. 네. 그럼 부산시장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시장 선거 때 네. 1년도 안 남았는데 박형준 시장이 5년 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5년 잘해가지고 3선 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도가 그렇던 거예요. 선거가. 네. 울산도 어려워요. 네.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시장 한 번 하고 2번 되는 과정에서 송철호라는 사람 문재인이 지원해 줘갖고 졌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졌어요. 근데 네. 근데 많이 졌습니다. 네,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곳도 어찌 되었건 우리한테 완전히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남지사는 뺏긴 적이 있어요. 김두관이라는 분이 경남지사하고 그다음 김경수도 김경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남이라는 곳 우리 지금 경남지사 누구를 하지? 생각해 보면은 잘 안 떠올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구랑 경북은 그렇다고 치고 대구시장도 사실 김부겸 전 총리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김부겸 총리는 대구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강원도 가보자고요. 강원도. 네. 강원도가 우상호 네. 정무수석이 소리. 강원도 철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 쌓고 우상호 의원도 그 정무수석도 평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분이 진짜 강원지사 나간다고 했을 때 저 김진태 지사가 저희 현 지사인데 뭐 강원도 우리가 8석 중에 6대 2로 갖고 있어요. 네. 야, 이게 될 거야. 뭐 강릉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김진태 지사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가 터졌어요? 채권 문제가 지고 네. 레고랜드. 레고랜드 관련해서 엄청난 사고 네. 쳤잖아요. 이제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그래. 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인천에 누가 있어요? 유정복 의원이 있고 이번 대선 출마하려는 이유가 대선 출마했던 이유가 본인 요번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몸집 좀 키워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인천이란데 저희 저 총선에서 처참했어요. 네. 윤상현 의원하고 배준영 의원 둘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윤상현 의원 지금 다음에 나가면 되실까요? 오. 뭐 이런 거 보잔 말이에요. 네. 그다음 또 이제 밑에 가면은 뭐 충청도, 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기단 말이에요? 어디서? 네. 우리가 지난번 3년 전 지방선거 때 대선 이긴 그 빨로 쭉 해서 17개 중에 5개 졌어요. 네. 제주, 호남 3개, 전남, 전북, 광주 여기에다가 경기도를 아깝게 졌죠. 네. 그래서 경기도 지금 12대 5예요. 12대 5. 12대 5로. 12대 5인데 네. 요번에 대선으로 해보니까 광역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몇 개 이겼어요? 대구, 경북 그다음에 강원 이겼지 않습니까? 6개 이겼어요. 네, 6개. 6대 강원. 11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원 더하기 부울경 TK 네. 부울경 T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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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이겼는데 그럼 내년 6월에 정말로 진짜 선거를 하면 6이 나올까요? 이게 안 나올 겁니다. 6이 더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6보다 적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어게인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때 우리가 2개 이겼어요. 네, 대구 경북 2개 이겼거든요. 다 졌어. 다 졌는데 2018년도를 어게인뿐만 아니라 하나 더 먹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북 빼고 다 먹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대구 얘기한 거잖아요. 네. 대구는 어때요? 대구는 진짜 김부겸 총리가 나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다음 주에서 바로 다룰 건데 대구가 생각보다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다음 주제에서 바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그 구도가 만약 깨진다. 부울경 TK 5군데 강원까지 이 6군데에서 균열이 만약 발생을 한다. 막 누가 지고 막 지사를 뺏기고 그럼 이제 동요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네. 살자고 할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렇죠. 미칠 거예요. 이게 이제 타이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미치는 거예요. 업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재선을 하고 있든 초선이 됐건 간에 4년이나 8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게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니네 탄핵당하지 않았냐. 딱 이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업적이라든지 지역에서 뭘 했는지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평가가 예를 들어 대구 같은 데는 시장이 뭐 홍준표 시장 아니었어요. 가셔죠. 중간에 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게. 네. 대구시를 뭘로 보는 거냐. 배신자 프레임이 사실 홍준표 시장한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는. 나올 거예요 분명해요. 네, 정말입니다 이거는. 예. 네. 강원도 말씀드렸고 울산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자치단체장 하고 계신 분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도가 지금 그렇게 네, 됐다. 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가 그렇게 됐죠. 부산 그렇고 경남 항상 흔들려요. 네. 이거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들도 그쪽에 계신 현역 의원들도 저희 당 지방선거 본인이 직접 출마 안 하더라도 본인이 결국 공천하게 되는 광역자치의원, 네.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네. 예를 들어서 뭐 도의원, 그다음 군의원, 군수 네. 이 선거 결과가 있어요. 네. 이긴다 하더라도 표 차이. 지난번에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1등으로 됐는데 이번에 2등으로 됐네. 뭐 이런 거. 네.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석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권력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의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가 많고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강력단체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수 국회 의석도 많고 행정부도 장악했지만 생각보다 강하게 드라이브 못 거는 경향이 좀 있는데 만약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까지 다 넘어가게 되면 정말 그때는 더 손 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또 나와요. 다시 겪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서울만 봅시다. 이제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방송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이렇게 뭐 라디오를 들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치 뉴스 뭐 맨날 들어봤자 똑같고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음악만 나오는 게 뭐 없나 하다 돌리다 보니까 교통방송 95.1MHz. 네. 토요일 일요일 요때는 방송 음악만 나와요. 네. 그리고 중간에 멘트 하나씩 1시간마다 나와요. 뭐냐면 뭐 시민의 방송 TBS가 뭐 예산상의 네. 문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악 방송만 하니까 뭐 자기네들은 뭐 공정 언론을 위해서 노력하고 뭐 어쩌고 뭐 이래요. 아 그러네. 오세훈 시장 딱 되신 후에부터 김어준이 하던 TBS 뉴스 공장 그거 뺐잖아요. 그게 네네. 21년도잖아요. 네네. 4.7 재보궐 때부터 쭉쭉 시작해서 우리가 집권하면서 더 세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시장 뺏겼다. 네.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레드카페 깔면서 이번에 봤잖아요. 김어준 어떻게 하는지. 다시 그렇게 하나가 또 생기는 거고 네. 거기에 있었던 직원들 중립적인 직원들도 이제 결국 그로 가요. 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단적인 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야 이게 음악만 나오는 방송 아니 TBS가 교통방송이 왜 음악 방송이 아닌데 왜 음악만 하냐고. 예산이 없으니까 음악만 튼다는 건데 그래서 어떠냐면 이게 거의 테이프 수준이에요. 네. 매주 토요일에 딱 틀면 그 시간에 나온 음악이 똑같아. 그대로 똑같이 순서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없어서 그냥 주파수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정말 바뀌고 민주당의 누군가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걸 가만두겠냐고. 그렇죠. 가만두지 그것부터 않죠. 얘기할 거예요. 시민의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이럴 겁니다. 이런 프로파간다를 엄청나게 세게 할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 당 저희 당 107명 의원 중에 일부 분들이 이거 알고서 비대위를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